네, 안녕하세요. 송파 광진 중등수학원장 김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니터로 찾아뵙게 된 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어머니.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제가 어머님들 앞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제 앞에는요, 촬영하시는 감독님, 그리고서는 옆에서 감시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어머님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시고,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막 이런 액션도 취하면 어머 저 선생님 왜 저래? 그러면서 웃어 주시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린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전략 설명회 예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학교 1학년이어야 돼요, 어머니.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저 슬라이드를 잘못 넘겼습니다. 네. 자, 항상 시작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함께 공부해야 우리 아이 수학이 바로 선다.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아이들이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야, 이공대 가야지. 저 문과 하고 싶은데요. 이 시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어머님들하고 아이들 또 아버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들이 정확히 수학을 아셔야지 우리 아이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설명회는요, 정신 강화 훈련용 설명회라고 보셔도 돼요. 1부는요, 수학 구성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는요, 갑자기 고교학점제, 아니 구성을 한다며요. 저 이슈가 무엇인지는 조금 해결을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부터 고입, 대입, 수능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중, 고등 수학 연계성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들 이제 중2 되는데요. 그러면 내신이나 등등해서 그런 건 언제 하나요? 그걸 2월 설명회 때 할게요, 어머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방학 동안에 제가 저희 반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딱 공통적인 대답은 두 가지 하시더라고요. 진도와 어떻게 방학을 잘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할게요. 2월 설명회 때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실제로 내신을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내년 3월이 되면 그래도 학교에 가서 되게 밝은 얼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월달 설명회 때 드릴게요. 지금 당장, 지금서부터 방학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걸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중, 고등 수학 연계성을 보고요. 그러면 중등은요, 여기서 같이 볼게요, 어머니. 됐나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올바른 수학 학습 순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입니다.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원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이라고 안 해요. 대학처럼.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 안 쓰고요. 학점이래요. 그리고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졸업을 인정한다고요? 실제로 출석일수 채우면 졸업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게 2017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요. 과목을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누적 학점 204단위에서 192학점, 학점제로 변경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단위와 학점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인정 미수시 보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 그건 2025년 지금 현 초육이라고 분명히 제가 기사에서 읽었어요. 분명히 기사에서 읽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죠? 2023년도부터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때 제가 보여드린 얘가 뭐냐면요. 고교학점제 느닷없이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2년 앞당겨 시행. 올해 중2부터 적용한다. 올해 중2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올해 중2가 중3 되고
우리는 중1이었으니까 중2가 되는데 그럼 우리도 고교학점제 2년 빨라진다. 2023년 고교 95%서 시행. 이게 사실 기사의 제목들이에요. 뭔가 막 갑자기 급변한 것 같고 뭔가 막 두려우시죠? 자, 그러실 때는 항상 처음에 요 홈페이지 주소가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주소예요. 거기 가면 내용 다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저런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딱 하나.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따져보면요. 이미 마이스토고 등등에서는요. 고교학점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었어요. 학점제 조기 도입인가? 아니다.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 핵심인 성취평가제와 미수제가 적용을 하는데 여기선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갑자기 뭔 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25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학교 현장이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2025년에 전면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요, 현 초육은요, 수강 신청 등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데 선생님? 이겁니다. 단계적 이행 구간이라는 거예요. 단계적 이행 구간. 그러면 현재는요, 2021년이죠. 수업량 기준이 단위고요. 단계적 이행을 하게 되면 2023년, 2024년에서는 학점으로 바뀌어요. 원래 1학점 수업 분량이라고 하면 단위에서는요. 한 단위가 50분 17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1단위라고 하면 50분 곱하기 17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계적 이행을 할 때는 50분 곱하기 17회 다만 수업 단위라고 했던 걸 학점으로 바꾼다. 여긴 보실 필요 없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변화되는 건 얘가 변화되면서 실제 고등학교 단위가 변환이 되는데 단위와 학점으로 따졌을 때 50분 곱하기 17회래매요. 맞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데요? 현재는요, 204단위예요. 총 2890시간을 원래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때는요, 192학점으로 바꾸면서 2720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요, 192단위로 바뀌는데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고 수업 시간을 줄여요. 교과가 원래 180단위, 근데 교과가 174학점, 즉 6학점 줄었고요. 창체가 6학점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조금 줄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때는 전면 시행이라서 시간이 더 줄어요. 창체가 더 준다고요. 그러니까 총 2560시간이 되는 거죠. 50분의 분량이 줄어요. 학점은 똑같은데 전면 시행이 되면 50분의 17회가 1학점이었는데 50분의 16회가 1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다. 수업 시간이 6학점하고 창체 6학점이 빠졌다. 그렇다면 내신은 현행 그대로예요. 이해되셨죠? 대입은요, 현행 그대로예요. 현재까지 발표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재밌어요. 그럼 뭐가 교과 수업은 감축되나 현행 수업 일수는요 190일 이상 이에요.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서 아직 못 바꿨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수업시간 준다며요. 그래서 그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또는 미수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집에 안 보내요.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바뀌는 거 없고요. 대입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행 대입은요. 근데 이제 대학들이 계속 새로운 전형들을 내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는 바뀌어 가겠죠. 그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걱정을 놓으셔도 되겠죠. 자, 2학년이니까 좀 고등학교도 살펴볼게요. 이제 차분히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요. 전기고와 후기고가 있어요. 전기고는 자 영재학교 하나 있어요. 서울과학고. 그 다음에 특목고 과학계열에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있고요. 예술계열, 체육계열, 마이스터고 등이 있고요.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가 돼서 9월 초쯤에서 이제 입시가 시작돼요. 주의점은 한 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기고 합격 시 후기고 지원은 불가해요. 영재고는 빼고요. 이게 정기고예요. 이제 중2가 되려고 하는 거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가 들어가 있는 후기고는요. 12월 넘어서 대부분 원서를 쓰고요. 자, 교육감 선발고라는 건 서울시 교육감이 있죠.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 애들을 쭉 모아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고등학교 입학 전체 학생 수를 따져서 커트라인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고나 등등을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감 선발고고요. 학교장 선발고는요.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가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학교장이 알아서 선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학교장이 어떻게 선발하겠다? 교육감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이 나오면 이렇게 선발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고는요, 뭐 이제 광진 같은 경우는 뭐 광남고 있고요, 등등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뭐 보성, 보인, 뭐 학교들이 있죠. 그게 209학교예요. 과학 중점 학급은요, 대부분 지금 송파 같은 경우, 강동 송파는요, 강일고, 방산고, 잠신고 있어요. 아마 강일하고 방산고가 과학 중점 학급이라고 하면 2개 학급이 배정돼 있을 거고요. 아마 잠신고가 3개 학급 배정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급은요. 과학을 중점적으로 좀 심화 수업을 하는 애들을 모집하는 거고요. 그러면 강일고 안에 전체 반이 11개 반이라고 하면 2개 반은 과학 중점 학급, 나머지 9개 반은 일반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로 따지면 22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급을 갖고 있는데 요 209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중점 학교는 동성고나 숙문고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이제 예체능 그런 거 아니면은 많이 연관 없으실 거예요. 이게 교육감 선발고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고, 즉 외고, 대원, 한영, 대일, 명덕, 서울, 이화여자 이런 거 있고요. 자유형 사립고는요. 강동의 배재고, 송파의 보인고, 그 다음에 성동구의 한대보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급도 이게 송파고요. 무학여고가 성동 광진교육청에 있는 과학 중점 학급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예요, 어머니. 이게 바로 후기고입니다. 이 정도는 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쓰느냐? 자,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입시 원서 쓸 때 이거예요. 그러면 중점 학급이나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갈 거면은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단일학교군 20% 뽑는데 얘는 서울 전 지역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서로 다른 2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원을 하면 중점, 과학 중점 빼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면 1단계는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전형이 합쳐지면서 이제 자사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애들이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엔 달랐거든요. 자, 1단계는 서울 전 지역 아무 데나 쓰면 돼요. 서로 다른 학교예요. 서로 다른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열관 학교 중에서 광남을 썼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잠신을 쓴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요. 1단계에서 20% 뽑은 다음에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2단계로 가면 일반 학교군이에요. 40% 뽑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거예요. 거주지 학교군, 즉 관할 교육청을 뜻하는 거예요. 송파하고 강동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강동, 송파 교육청이에요. 강동, 송파에 있는 학교들 내에서 서로 다른 2곳. 광진은요, 성동, 광진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성동구나 광진구에 있는 서로 다른 2 학교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요, 다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변수를 한다고 하지만 들어보셨죠? 이제 집 가까운데 빈자리에 뺑뺑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2학년 될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슬슬 우리 수학으로 가볼게요. 지금 칠판에 보여지는 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수학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네요, 어머니. 3학년 것도 중요하지만 2학년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2월달 설명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만 요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등수학은요,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려워했던 게 있어요. 고등수학만 어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빨간색 별표가 막 쳐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어머니? 자, 요렇게 어려워했고요.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 설명회 때, 이제 예비 중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학교 수학은요, 1학기가 대수 파트, 즉 수 파트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 수체계를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정수,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앞에 마이너스 분노수 배우고요. 2학년 때 순환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수, 그 다음에 제곱근과 실수에서 무리수를 배우게 되죠. 이렇게 수를 확장해 놓은 다음에 항상 계산을 해요. 정수와 유리수도 계산, 3학년 때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도 계산, 얘도 식의 계산, 지수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좀 2월 달에 해드릴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머니 눈 아프세요. 그래서 온라인이라 조금 배려해 제가 하는 의미에서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2월 설명회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의 중요성과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내신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다만 그 내신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우면 모든 1학기 파트는요, 수 파트,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대수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학기 파트는 전부 다 도형 파트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2학기 요 도형 파트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원래 여기 중3 때 있던 게 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3 내용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바보가 돼서 왔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대부분 쓰게 되는 수는 여기서 배우는 무리수를 쓰게 돼요, 어머니. 그런데 이게 중2로 오면서 무리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수를 못해요. 무리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정삼각형의 높이 따위도 못 구해요. 왜냐면 수체계가 말이 안 돼서. 그리고 평면도형의 성질을 못 봐요. 입체도형의 성질도 못 봐요. 원래 그 중3 때 이 중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큰 단원이었어요. 원래는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의 성질, 확률과 통계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서 왔다고요. 근데 제가 바보가 된 상태에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으니 깁생은 요 무리수를 배우는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 파트에 웬만한 평면 입체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충 프린트를 뿌려서라도 해요. 고등학교 때 써야 돼서. 오늘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1학기는 대수 파트이고 2학기는 기하, 도형 파트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고1 수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체 원래 고1 수학의 수학은 원래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근데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입장에서 이게 단원이 굉장히 많고 커요. 교과서가 두껍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반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면 고1 수학의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책은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만 고등수학 상이라고 해요. 시중 문제집이. 근데 깁생에서 얘기하는 고등수학 상은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고등수학 상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하가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빨간색 표를 친 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내신 들어가도 많이 어려워요. 쟤는 도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워요. 좀 이따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함수와 그래프는요, 함수도 가뜩이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함수, 이름도 합성함수와 역함수 다 생소해서 어려워요.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예,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방정식 배우고 보통 함수 배우고 또는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함수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워요. 진짜 그렇게 배워요, 어머니.
자, 얘는 이제 부등식이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거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원래 이 구조예요. 근데 원래 이 구조라기보다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이 한데 움직여야 돼요. 즉, 함수 문제를 풀면서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방정식 문제를 풀면서 함수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부등식 문제를 풀면서 함수와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숨겨진 뜻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고1 수학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지 고2, 고3까지 수학이 계속 발전해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아, 그러면 고1 수학 때 이게 처음 나오는군요.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라고요. 원래 여기 나와요. 1차 함수의 소단원으로 1차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 뜻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교점은 일치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비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요. 2차 함수에서도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배웠던 근해 공식이나 근거 계수 관계나 등등 모든 걸 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 놓고 내 편할 대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1 수학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학교 수학도 너무 중요하고요. 자, 고2로 가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함수들의 다시 한번 퍼레이드예요. 삼각함수 기억하시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아니신가요? 어떻게? 우리 영현 선생님 너무 안 좋아하셨나요? 어떻게? 덕현 쌤 안 좋아하셨나요? 너무 좋아했죠, 삼각함수? 네, 그 삼각함수예요. 그리고 수열을 공부하게 되고요.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다항함수, 차수가 명확한 다항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함수만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일반적이에요, 어머니. 얘네를 듣고 미적을 듣던 확통을 듣던 하고 둘 다 듣던 하고 진로 선택 가서 과목을 듣게 되는데 고2 때 원래는 웬만한 학교들이 이렇게 듣는데 특별한 학교들은 커리큘럼이 달라요. 수원 듣고 확통하고 또는 수원 수투하고 확통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수원 수투 미적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애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건 학교마다 선택 과목도 학교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벌어지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고2 과목이다. 그러면 고3 때는 미적분, 확통, 그리고 진로 선택 중에 뭐 기하를 듣던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얘를 또 다시 한번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적분과 확통은 일반 선택이고요. 기하는 진로 선택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 쪽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기하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 기하와 벡터 맞아요. 근데 벡터자가 빠졌죠. 평면 벡터는 하거든요. 공간에 해당되는 벡터를 싹 다 날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다가 날 것 같아 이제 가벼워진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시중 문제집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시호자 들어가는 문제집을 보면 미적분이 한 1300문제 정도 돼요. 확통이 600문제 좀 넘어요. 과거 같으면 여기 문제수 엄청나거든요. 여기가 700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미적이 2배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미적 자체가 제일 헤비한 단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고등부 수업할 때도 특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학교 내신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평이 많고요. 그 기하 벡터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근데 계열이 다른 얘는 왜 노란색 박스를 쳤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과목 중에서 계열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수학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 이제 입시 발표하고 했을 때 제일 화두가 됐던 건 문이과 구분 폐지였죠. 그래서 노란색은 상대평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수학만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 공통은요. 수학원, 수학2, 22문항 74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쟤는 모든 수능을 보는 애들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22문제를 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원이가 확통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촬영 감독님이 막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감시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기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22문제 풀고 서로 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그래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다는 거죠. 꼭 문과를 간다고 해서 예전에는 확통보고 미적 아니면 기하였거든요. 근데 또 한 세대는요, 요 기하도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그럴 때가. 근데 이제 그건 기억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탐구에서 이거 문이과 구분,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보시면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2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2개 보던, 과학에서 2개 보던,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진짜 문이과가 없어진 것 같죠. 얘네만 뽑아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중상위권 대학의 선택 과목 지정? 이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는 비 올 때 빼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굉장히 파래요. 어렸을 때 봤던 그 하늘이에요.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파란 하늘, 스카이,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 중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슈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서울대가 또 발빠르게 얘기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막 헌법소원 재판 걸고 그랬어요. 기각되긴 했지만 갑자기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부터 그렇게 원래 빨리 발표 안 하거든요. 정시에서 내신을 보겠어. 교과평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는 볼 거야.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꼭 내신만 보는 건 아니고요. 성취평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개 요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데 다른 학교가 따라했느냐?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의 대상이에요. 아직은. 근데 과거 수능에서는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봤었잖아요. 어머니. 그걸로 회귀하는 것인가? 그거는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뭐 미리 준비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내신 잘 받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건 원래 있는 거니까 수시에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서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문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자, 문대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보래요. 그럼 뭐 한문은 반드시 응시하라는 거 있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과학대, 공과대, 사범대, 치대 같은 경우 보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 1이에요. 그럼 대부분 계속 그러는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 미적분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기 확통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학에서도 택 2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사회 2개 하거나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된다며. 학교들이 각 과별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과학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이제 2024학년 때 과학은 물화생지에서 원투 과목 있잖아요. 원을 설정을 하면 빵점이래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예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원투 과목 다만 서로 다른 분야여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화원을 선택했으면 물투를 선택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3점을 준대요. 빵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투투 과목을 선택하면 같을 수는 없죠. 투투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점을 준대요.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대입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있다고 보는 게 현명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요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대화가 통하실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수능까지 한번 다 와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세대예요, 어머니. 현초육이 2025년, 즉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재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재수 없어야 돼요. 오케이? 재수 없어야 돼요, 어머니. 자, 그래서 중고등수학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순서를 보면요. 원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머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걸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중2 걸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3 거를 중2 거를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근데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된대. 많이 해야 된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어머니. 근데 우리가 진도, 소위 얘기하는 그 선행 진도라는 걸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나 알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교육부가 정해준 거잖아요. 교육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 각 나이대별로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고1 수학에 나가는 거죠. 그럼 얘 굉장히 중요하다며요. 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숨겨진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써서 연습을 해야 돼. 함수 풀면서 방정식 쓰고 방정식 쓰면서 함수 푸고 부등식 풀면서 함수 방정식 다 갖다 써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요 연립방정식 한번 보면요. 그냥 막 제가 필요한데 그냥 제가 거봤어요. 2차 방정식 필요한데 막 거봤어요. 사실상 긋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감독님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근데 원래 뜻으로 따지면 이게 아니죠. 중학교 2학년 거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고1 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발판으로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거 1학기 당연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불안하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빨간색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애들이 내신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전에 선행학습을 해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거 학습을 해야 되죠. 이 학습한 거 토대에 이 발판 토대에 중2 거를 올려야 된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 만약에 기하를 할 거면 중1 때 이 입체 도형 잘해야 돼요, 어머니. 저거 완벽히 기억해야 돼요. 보면요. 입체자 들어간 게 여기밖에 없어요. 맞죠? 원칙적으로 내용을 한번 원래 내용을 잘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도형 2학기 거만큼 굉장히 넓은 도형은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해요. 아, 얘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빨리 공부해야 돼. 우린 빨리 저기 가서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어쨌든 한 번이나 빠르게 보고 중학교 2학년 거래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달몸 들어가면요. 애들 막 엄청나요. 달몸은요. 수원에서도 쓰이고요. 미적분에서도 쓰여요, 어머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고요. 그리고 항상 수능에서도 도형 문제 출제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고 많이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 빨리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자, 중학교 2학년 거를 배우고 나면 3하를 올려야 되는데 3하를 공부할 때는요. 사실 중학교 1학년 것도 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빠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것까지 다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올린다고요. 그럼 이제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고. 이 뜻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한 거예요. 흔들린다고요. 얘 왜 이래? 배웠는데 어려워. 잘 모르겠어. 그래? 왜 그러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빠르게 진도만 나간다고 하면 이 탑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공부라는 건요. 잘 쌓아 올린다고 해도 중간에 막 흔들려요, 어머니. 힘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을 잡아봤으니까 고1 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중요하다며요. 그리고 얘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럼 원래 얘를 공부할 때 중1 거 공부하죠. 한 번을 보더라도요. 탄탄하게 보세요. 두 번째는 난이도 올려 더 탄탄하게 보시고요. 또 보셔야죠. 중학교 것도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다가 이상을 쌓아 올릴 거예요. 이상이요? 지수법칙, 부등식, 연립방정식, 일참수 너무 중요하죠.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중요하지 않나요? 얘 역시도 그래서 이상 같은 경우는요. 3번 이상 반복하세요.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시고요. 난이도 높여서 또 보세요. 제대로요. 또 보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내신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2월달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 내신에서 심화에 심화를 거듭하면서 앞에와 다르게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넓은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요. 그 위에 3상을 올리셔야죠. 제 역시도 2번, 3번을 보면서 연습할 만큼 연습하고 나중에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내신까지 다 준비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올려와야지 견고하게 뒷받침할 거라고요. 이걸 굉장히 빠르게 빨리 올리자라고 해봤자 위에서 흔들리면 또 사라져요. 그런 학습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진도만 빠르게 타시면 안 돼요. 계속 밑에가 흔들리고 사라져요, 어딘 게. 갑자기 얘 빠져나오고 그런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얘기 알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진도 안 나가고 얘 굉장히 탄탄하게 3번 보시라고요? 5번 볼게요. 어머니, 근데 그거는 미리 좀 공부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적당한 선행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도를 잘 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도방이요. 도방 잘하려고 하면 얘는 옆에다 놓은 이유가 사실상 밑에다 놔도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를 잘 안 보시려고 해요. 우리 애들 중에서 중1 거 제대로 학습 안 해도 많을걸요. 자, 부족하다고 하면 솔직히 저거는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학기가 끝나고 나면 방학 동안에 복습 한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옆에 놨어요. 제대로 일 안 했으면 한 번은 복습하세요. 쟤는 도형의 원천이고 도형의 모든 기본이에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도형의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옆에 놨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 쟤는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한 번쯤은 하여라. 자, 얘도요. 이 안에다가 모든 걸 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하 내신 대비라면 또 견고하게 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화를 올리셔야죠. 3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 어렵다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얹으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밑에 있는 도형들하고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도형들은요. 그림이 다 존재하는 문제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도형하면 이 도형 안에서도 도형끼리의 위치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관계에 따라서 다른 풀이도 구사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방정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석기하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산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도형 따위가 문제 없어요. 글만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그 그림부터 잘못 그리면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틀리죠. 위치관계 정확히 알고 그려야 되죠. 도형 제대로 안 한 애들이 나중에 위치관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막 머릿속에 이러고 있다가 역시 공부는 어려웠던 것 같아, 엄마. 요새는 대입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잖아. 그럼 난 수학을 안 보는 학교로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쌓아 올리세요. 정말 탄탄하게. 그리고 특히 원의 방정식 엄청 어려워요, 어머니. 이 원의 방정식을 잘하려고 하면요. 이 원의 성질도 잘해야 되고 삼각비도 잘해야 되고 특히 피타도 잘해야 되고요. 달모도 잘해야 돼요. 다 제대로 쌓아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수학 하는요. 일단 집합과 명제와 경우의 수가 이제 이 중간에 함수가 있었죠. 함수 대단원 파트요. 근데 얘는 따로 띄어내는 게 사실상 앞에 거랑 다 무조건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이 집합이라는 단원 자체를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첫 번째로 뺐다가 그걸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로 뺐어요. 일반적으로 2학기 첫 번째. 그래서 앞에 거랑 엄청난 연관성, 집합과 명제는 없어요. 독립적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경우의 수는요.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하고 계산, 그리고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놈이 탄생을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에서 내신 기출 문제가 고등학교 때 구수환에 출제되는 게 많고요. 근데 여기서 심화로 많이 출제돼요. 여기서는 계산 위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셀 수 있는 놈들을 세기 때문에 아이들은 셀 수 있으면 된다고 하죠. 중학교 수학은요. 이 경우의 수 파트의 목적 자체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센다. 규칙에 따라서.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대답이 들려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화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얘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쌓아 올리시면 여기가 계산 공식 외우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또 많이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얘가 문제죠. 함수요. 종원아? 이거 수업이 아니죠? 참, 수업이 아니죠? 제가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종원이가 말이야 맨날 그러거든요. 중일상은 위에다 올린 이유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게 여기서 함수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위에 올렸느냐? 여기서 우리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 애들 배우는 거 아시죠? 많이 이제 아이들 지도해 주신 분 아시더라고요. 요 유리수과 유리함수에서 얘가 얘에 해당되는 애예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 정도 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2상 때 배운 함수, 3상 때 배운 함수 다 올려야 돼요. 다. 그래야지 고등수학 하가 일단 얘네들 이렇게 올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생소한 합성함수나 역함수나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낯설 거예요. 얘 빼고 다 낯설어요. 얘도 깊게 들어가면 낯설어요. 낯설으니까 더 어렵고 원래 함수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함수 정의서부터 제대로 하면요. 함수의 집 면목을 알면 다 대부분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함수의 진 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자, 이대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중등에서 중독 탄탄히 하고 고등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도 있겠죠. 고등에서 중등.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 여기서 함수 잘하면 여기 거 알아서 다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막 무조건 한다고 쉬운 건 다 된가요, 어머니? 그렇게 교육과정은 바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그 해당 나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왜요? 아까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잘못 올라가요. 그럼 어딘가 흔들리겠죠. 그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죠.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돼? 쉽게만 빠르게 많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학습 순서는요. 중등 심화 완성 후에 고등 수학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2학년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수원.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들어가면요. 저기서 수포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신도 솔직히 어려워요, 어머니. 왜 그러냐? 일단 지수 로그 함수 처음 배우는 함수고요. 예측하기 힘든 함수예요. 그리고 삼각함수. 아까 다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죠? 너무 좋다고 하셨죠? 영애쌤 아닌가요? 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생소한 수열, 등차, 등비, 막 원리합계 나오고요. 수열의 합 나오고요. 수학적 기납법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 함수 제목을 잘 보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면요. 순서가 이래요. 함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을 배우게 돼요. 왜냐면 이제는 함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기 쉬워. 그러니까 그 전에 비교해서 함수라고 나면 거꾸로 바뀐 거죠. 방정식하고 함수가 아니고요. 함수라고 나면 방정식 해라는 놈은 그래프의 교점의 x축과의 좌표 중에서 x좌표야라는 거고요. 부등식은 y좌표가 x축이 이보다 클지 작을지 어떤 특정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에 따라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용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돼요. 교과서도. 그걸 잘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죠. 상학함수.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함수. 많이 어려웠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 왜 또 그러냐면요. 상학함수를 잘 하려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삼각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원의 성질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모도 잘 하셔야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고2래매요. 저 삼각함수 안에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 배우고 그래프 배우고 최대 최소나 등등 해서 삼각 방부등식 배우고 다 해요, 어머니. 그리고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이 삼각함수를 삼각형의 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걔가 바로 이제 거기서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배우고요. 걔가 바로 요 삼각비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제대로 안 하면요. 망해요, 어머니. 진짜 망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쉽게 해결하고 쉽게 보는 것을 우리 아이는 놓칠 수 있다고요. 그럼 뭔가 막 진도 많이 나갔는데 배신감이 들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좀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무엇을 또 잘해야 되냐? 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이건 중간 틈도 별로 없어야 돼요. 고등수학, 고1 수학 가능하다고 하면 4번, 5번 보세요. 솔직히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고1 수학은요, 수원과 수투와 미적분과 모든 것에 완벽히 다 떠받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감독님 힘들어하고 계세요. 저 인간 수학 얘기만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죠. 자,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또 이제 제가 어렵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막 또 그러세요. 수원을 빨리 가야 돼. 지금 막 수원 어렵대. 애들 내신 못한대. 저길 가야 돼. 저기 가는 건 맞는데요, 어머니. 얘가 완벽해지면. 그러니까 고1 수학은요, 고등학교 기출 풀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리 공부하는 이점도 있고요. 두 번째, 다시 죽어도 빠꾸 못한다니까요, 어머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굉장히 탄탄하게 잡아놔야 돼요. 이건 빈틈이 저 정도는 허용할게요. 이만큼 보이세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러면 두 번째, 이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고1 수학을 심화 완성 후에 수원을 가시는 거예요. 수투를 가시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수원과 수투는 약간 독립적이에요. 수원은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그리고 다항함수의 차수가 명확한 다항함수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 적분이라서 약간은 독립적이라고요. 공통점은 있어요. 수원과 수투를 완벽히 떠받치고 있는 게 이 고1 수학 이만큼을 갖고 떠받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다 수원 수투를 올릴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게 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중3 설명회를 들으세요, 어머니. 근데 아직 안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습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절대 고등수학을 하면 중등수학이 다 되고 수원, 수투, 미적분을 잘하면 고1 수학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게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과정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학교 내신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선행학습은요, 한 반을 나가더라도 제대로 학습을 하세요. 절대 빠르게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흔들린다고요. 힘들어요, 어머니. 심화 완성 후에 항상 진도를 나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앞에 총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수학 시작은요. 2022학년도 수학 시작, 깁생은요 12월 1일 날 시작을 할 거예요. 꼭 깁생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 짓는 순간이 수학의 시작이에요. 자, 고등 상부터 시작하거나 3상부터 시작하거나 2상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2상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공부의 참맛을 몰라서 열정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케이스. 네, 약간 엄마 속이 타들어가는 케이스. 내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2상부터 항상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을 좀 봤다. 고등수학 좀 상하를 좀 봤다. 그러면 3상 복습하고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3상을 단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야 돼요, 어머니. 당연히 두 번째 본다고 하면 좀 더 난이도 올려보겠죠. 볼 만큼 봤다. 그러면 고등상부터 시작을 하세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진도를 꽤 많이 나갔다고 해도 매 학년의 시작은 고등상부터 시작하세요. 난이도 올려서. 그렇게 하면 3번을 보고요. 좀 중간에 복습을 잘 넣는다고 하면 4번 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준비하면 5번 보게 돼요. 적어도 그건 보셔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지 선행을 미리 우리가 선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 저는 강추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왜냐? 이렇게 막 제가 목 놓아 얘기하고 그렇대. 김종원 선생님이 그렇대. 그러니까 종원이가 그렇다니까 그래야지. 그러다 딱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딱 어딘가에 있는 제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진도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거 고3 문제예요. 4점짜리 문제고요.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다른 거 말고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일단 도형이 등장했죠. 고등학교 때 일단 도형 그림 등장하면 도형에 자신 있는 소수의 아이들은요. 좋다. 자신 없는 애들은 일단 한 문제 틀렸네. 이러고 들어가요, 진짜. 그 고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지금 막 디테일하게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따지면요. 극한 문제예요. 극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 4점짜리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요 그림 바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세타 있고요.
가계등분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포인트가 얘를 잡는 거예요. 사실 얘 계산은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계산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요거 이등변이고 외곽 처리하면 여기 2세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연장하면 막곡직각이고 요 보조선을 긋는 게 핵심이에요. 삼각함수 쓸 준비를 하고요. 삼각함수 쓸 준비하고요. 근데 보조선을 쓰고 나면 다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얘가 요 삼각형 Q, P, T 입장에서는요. 요 점 R이라는 놈이 왜 이러죠? 이게 신문물이라 그래요. 얘가 내심이에요. 중2 때 배우는 내심.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로 쓰고요. 삼각함수 문제로 쓰고요.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 문제인데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표현할 때 얘가 내심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여기다가 원을 그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PQ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서 틀려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중학교 때, 왜냐면 출제자들은요, 중학교 도형을 내는 걸 좋아해요. 불만이거든요. 왜 맨날 수만 내야 돼.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유일하게 도형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나머지는 수능에도 도형 출제 파트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근데 응용을 하는 거죠. 얘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어머니. 이제 뒤 돌아 쓰려고 그래도 진도지라고 하셨다가 조금 다시 잡히세요. 또 하나 보실게요. 얘도 고3 문제예요. 4점짜리고요. 자, 맞는 거 고르세요. 맞는 거. 일단 삼각함수 문제고요. 요거 보면 일단 도형이 출제됐죠. 자, 선분 AC의 길이 구하래요. 선분 AC는 6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8분의 1이 나왔고요. 코사인 법칙 쓰면 AC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공식이에요. 기억은 수월하게 가요. 근데 니은 2A랑 2C의 길이가 같다. 니은도 맞아요. 왜냐하면 중3 때 원주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 같고 호의 길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3 때도 이런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등부 수업을요. 9월달에 오픈을 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은 어차피 평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틀리잖아요. 이거 중3 거예요, 그냥 어머니. 중3 거의 도형을 분석할 줄 알면요. 나머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만 알면 다 풀어요. 그래서 이등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은 어떻게 되느냐. 디귿을 풀라고 하면요. 조금 잘 보세요. 일단 각이 같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거든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과 같다. 그리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있네. 같다. 그리고 외곽 처리. 뭐가 보이세요? 동골, 네모, 동골, 네모. 얘 이등변. 이등변. 보이시죠? 그러면 사실 이 D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저걸 어떻게 구해? 저 중간에 막 이 구성을 다 구해야 되는 건가? 그 뜻이 아니고요. 얘하고 얘 길이 같다며요. 그러면 니은을 이용하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며요. 요거 내접사각형이라서 또 중3 거 쓰면요. 얘가 코사인 8분의 1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파이거든요. 180도. 그래서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ABC고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답 나와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좀 이해되셨어요? 너무 빨랐나요? 못 푸셔도 돼요. 네. 근데 어머님은 푸셔야 돼요? 우리 감독님은 못 푸셔도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정답이 2번인데요. 28.8%래매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정답률이요.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률을 보면요. 5번이요. 기억 니은이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보면요. 34.1%가 오답이에요. 디귿이 맞다라고 많이 가거든요. 찍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는 건요. 코사인 법칙. 공식은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거. 나머지는 다 중학교 도형이에요. 이거 실제 모평이에요. 모의평가예요. 모의고사. 다시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이걸 잘 봐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공부를 차분차분 잘 쌓아도요. 나갈 수 있는 진도 나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중학교 애들이 확통과 기하를 하죠? 확통과 기하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분이 한 1300문제 된다니까요. 그리고 확통이 한 600? 그리고 기하가 한 700? 아, 그럼 미적분을 빨리 가야 되겠구나. 미적분도 굉장히 무겁고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수원 수투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에서 지금은 도형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고등수학상 하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문제들이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는 조건 따위를 구하는 중간 계산 과정이나 당연히 내가 구사할 줄 아는 계산이 돼야 된다고요. 차라리 고등수학 상하를 한 번 더 보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잘 풀기 원하시잖아요. 이건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에이, 정답률이 28.8%나 되는데요. 자, 뒤 도시지 마시고요. 차분히 쌓아 올리세요.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진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내신을 대비하는 수학 학습 습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내신 얘기는 못해요, 어머니. 벌써 허리 아프시고 눈 아프시죠? 자, 잠깐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자, 눈도 좀 마사지 하세요. 네, 저는 계속 설명해 할게요, 어머니. 자, 이제 학기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관건은 이거예요. 학교를 가고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고 시간을 내서 내신까지 해야 되는 것. 내신 들어가면 학교 안 가고 내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 갈 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좋은 환경이어야죠.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거를 겨울방학 때까지 2월 말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전 설명회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해요. 모든 것들은 다 습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학원 과제하는 습관, 제대로 수학 공부하는 습관은요, 개념 노트 습관, 풀이 방법 습관, 오답 노트 습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깁생 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 진도 이렇게 나가세요 라는 것보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뭐냐면요, 선행학습의 대전제는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 수업할 때 이런 질문 안 해요, 어머니.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답이 뭘까요? 자,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수학 학습 습관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은요, 기본 베이스가 습관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셔야 돼요. 습관이 잡혀 있는 아이는요, 그래도 의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아이예요. 아, 막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저 계속 서 있으니까 허리 아파요. 아, 그만해야지.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을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비슷한 예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네요, 언니.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공부하기 싫은 순간이 많이 오죠. 그럴 때 나는 지금 이 숙제를 해 놔야 돼. 내 싫은 마음을 잡고 옆으로 옮겨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의지를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습관이 몸에 배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다음 진도를 나가고 한 학기나 1년이나 2년치 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의지는 웬만큼 다 생겨요. 자, 학원 과제 습관을 볼게요. 근데 얘는 1학년의 얘기도 하는데요. 2학년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이게 제대로 돼야지 하루에 여분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게요? 자, 일단 얘는 뭐냐면요, 교육계에서는 약간 좀 이거 맞는 내용이야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에빙하우스 박사의 망각곡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암기를 시킨 다음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수업을 해요. 학원 과제 습관이고요. 이게 잘 돼야지 여분의 시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까먹어요. 어머님들, 이제 어머님들끼리 만나셔서 코로나 전에는 많은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다 교류하시고 하신다고요. 얘기하는 도중에 그 전에 거 잘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 모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자, 배우면서 계속 이제 망각,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1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외웠던 것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44.2%를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집에 가서 오답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번 모든 교재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깁센, 송파, 광진은 당일 과제 입력이라는 거 있어요. 학원 교재가 그린, 레드, 블루 순인데 그린, 레드는요. 새로 배우는 단원을 그날 배웠으면 집에 가서 오답 노트 먼저 하게 하시고요. 그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당일 과제를 12시 전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특정 수 파트나 이제 특정 상 파트나 등등해서 저희가 많이 시행을 해요. 항상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습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입력을 했을 때 입력 안 하면요. 당연히 페널티가 있고요. 입력을 했는데 오답률이 높아도 페널티가 있어요. 찍어도 혼나요. 네, 학원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집에 가서 간식 먹고 이미 학습을 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배움의 과정이죠. 몰랐던 걸 배우고 몰랐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보는 거죠.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때부터죠. 오답하는 순간. 이게 공부예요. 그럼 배웠던 걸 푸는 것도 적당히 공부긴 하죠. 들었던 걸 또 복습하면서 푼다고 보면 되니까. 자, 하루가 지나면요. 33% 정도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까지 과제는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 숙제 어떻게 하죠? 아직도 이렇게 하는 애들 많을걸요? 특히 코로나 때는 조금 습관 잘 잡으면 확 잡아낼 수 있어요.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으니까.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하세요. 영어 갔다 온 날. 영어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 영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하고 영어학원 갔다 온 날 영어 숙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부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 드리죠. 그날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10시에 수학학원 끝나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어머니? 영어 숙제 해야 돼요. 그 패턴이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수학학원을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하는 것보다 영어 숙제하는 패턴이 더 좋아요. 이 패턴으로 들어가면요. 매직이 생겨요, 마법이. 분명히 토요일날 학원을 간다고 쳐도 그 아이는 토요일날 어떤 요일이든지 간에 학원 갔다 오면 숙제 안 하죠. 그러면 토요일날 학원이 끝나고 나면 어머나? 다시 돌아와? 학원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는 공강 시간인 거예요. 계속 놀죠. 그러다가 일요일날 저녁 때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딱 맞고 이제 가 숙제나 해. 아, 알았어. 그리고 숙제 시작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기억 안 난다며요, 어머니. 당일날 숙제를 하면 1시간 걸린다고 예를 들어보면 다음날 숙제하면 거의 1시간 반 넘게 걸려요. 까먹으니까 그나마 의지가 있는 애들은 앞에 배웠던 거 개념을 다시 보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시간은 더 많이 흘러요. 그게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고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여분의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실제로 당일날 숙제를 다 하게 하면요. 오히려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이가 더 편하고 지도 알아요. 왜냐면 걔한테는 이제 일요일 저녁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숙제가 부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유로운 상태에서 복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좀 놀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머니. 꼭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 습관을 잡으셔야지 학기가 되면 더 바빠지거든요. 애초에 맨날 옆으로 넘겨서 숙제하는 애가 어떻게 학기 중에서 학교 수업 듣고요. 학원 수업 듣고 과제하고요. 이제 내신이 다가왔어. 내신 수업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내신 얘기를 이번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내신 공부는요. 애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해야 돼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겠죠, 어머니. 영수, 단인학원의 과제 습관 먼저 잡으세요. 자, 그러고 나면요. 이틀이 지나면요. 27.8% 정도 기억한대요. 한 28%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전전날 배웠던 거 기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요. 시작 테스트를 봐요. 한 4문제에서 8문제 사이고요. 매 수업마다 보는 게 목표인데 저희도 이제 진도가 너무 빡빡하면 한두 번 정도 중간중간 건너뛸 수는 있지만 챙겨보려고 노력해요. 애들한테 습관을 주려고요. 그럼 얘는 왜 하얀색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요. 이틀 전에 공부했던 우리가 질문했던 거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문제 즉 했던 거에 숫자 바뀌거나 똑같이 주관식으로 돼요.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문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시작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 못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반은 아닌데
이제 특정 선생님들은 너무 화가 나면 시작 테스트도 막 재시험 걸어요. 우리 덕현이 4점이네. 통과. 우리 영애 2점이야? 내일 몇 시? 5시요. 5시에 와서 네 문제 똑같이 보는데 풀 서술이야. 그거라도 알라는 거죠.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시작 테스트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면요. 이 아이가 오답이나 복습을 제대로 하면 복습에서 기억력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래도 또 떨어질 거라고요. 그걸 계속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관건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은 원래 이래요, 어머니. 자, 6일이 지나면요. 25.4% 정도 기억해요. 그러면 사실 이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떨어지는 비율이 그렇게 막 되게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배웠던 것이 한 5분의 1 정도만 기억할 것만 기억한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자, 한 달 지나면요. 21%고요. 그래서 이제 깁생은 이렇게 하죠. 대부분 2주마다 단원 테스트를 봐요. 근데 학력평가 주가 끼거나 내신 특정한 내신 주가 끼면은 쉬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봐요. 그리고 요거 통과 못하면요. 딴 나라 와서 숫자가 다른 시험지로 재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에서 영어 재시험 걸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가혹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스템이에요. 다 시스템이에요.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복습을 시켜서 기억날 수 있게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요. 한 달 정도나 이제 1, 2개월 사이에 학력평가를 봐요. 모든 시험의 목적은요. 평가가 50%면요. 나머지 50%는요. 나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험 준비해, 복습해, 전부 다 기억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깁생을 다니지 않더라도요. 저렇게 기억을 연장할 수 있게 계속 습관화시키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과제 습관.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내신이 들어간 학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일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학생을 보면요. 글씨 보지 마세요.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추해 보니까 3, 4, 5, 6, 7, 8, 9, 10, 11 보니까 이거 시간인 것 같아요. 특정한 걸 보면요. 이때가 제일 바쁜 학생 같아요. 수요일 날 3시에, 3시야? 구몬 20, 단어반 20, 하여튼 뭐 또 20이에요. 그 다음에 BIR 1시간, 운동이 들어가 있군요. 5시 20분부터 6시 40분.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뭐 L이 뭐라고 써 있어요? 50분, 1시간, 1시간 10분. 그 다음에 수학은 하프라고 써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얘가 뭐냐? 이거 옆에 쓴 거 뭐야? 시간이요. 무슨 시간? 이제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대략적으로 숙제 양이 수학학원, 영어학원 숙제 양은 알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매 학기 초가 되면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이렇게 지가 다니는 있는 학원에 대해서 과제 양이나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예측할 줄 알아야지. 다음 이런 게 나와요. 잘 보이시죠? 글씨는 쳐다보지 마세요. 글씨는 꼭 명필이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 서로 간에 소통이 되면 저도 뭐라고 안 해요. 잘 쓰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써볼게요. 확대. 자, 요거 살짝 보니까요. 좋아요. 지금 저게 9월 25일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 50분, 그 다음 모 30에서 40, 단어반 시간 괜찮으면 다 외우기 10에서 20. 얘건 뭐야? 앞에 제가 플래너를 항상 쓰라고 한때는 이제 학원에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줬었어요. 앞에 거는 지 일정이, 일주일 일정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건 세부 일정인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이거 옆에 거 뭔데? 자, 나머지 거, 요 체크된 거는요, 이건 안 끝난 거고요. 체크된 거에서는 실제 시간과 내가 예측했던 시간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른인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저도 저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요. 네, 성공했어요.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지 배움만 얻어가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요. 배움이죠. 배움. 그걸 내꺼화 시키는 것. 그리고 내신이 다가오는 애들은요. 여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은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요? 사와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념 노트 작성 습관이에요. 자, 특정 과목에 대해서, 특히 외우는 과목에 대해서는요, 노트 정리 잘하는 아이들 많죠. 영어 문법 정리도 잘하고요. 근데 희한하게 수학 노트 정리는 안 해요. 그죠?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저희 반 애예요. 사실 아까 것도 저희 반 애고요. 자, 이 아이는요, 지금 뭐죠?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걸 개념 노트 정리를 이쁘게 해놨군요. 색깔의 목적은 다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꾸미려고 쓴 건 아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 노트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수업은요, 배움의 과정이고요. 아이가 집에 가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것들,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백지 공부법 그런 건데,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요. 근데 수학은 시간의 구성에 따라서도 맞고 그름에 판단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적은 다음에 원래 이제 사진 찍어 오거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갖고 왔던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봐요.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채워놓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완성을 하는 2단계로 하면 가장 좋고요. 그럴 시간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외울 부분은 외우고 기억할 부분은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요? 하고 있으면은 박수를 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보세요, 어머니. 수학에선 더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습관 자체가 잘만 발전을 한다고 하면 수능 보러 갈 때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수능 시험 날이네. 일단 책가방이 축 처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두꺼운 책을 딱 책상에 올려놓죠. 막 수능 6개년 총 기출 막 이런 거. 근데 그 책은 깨끗해요. 막 두께는 이런데. 고수는요, 수능 시험장 보러 갈 때 가방 갖고 가요. 그리고 매 쉬는 시간이나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스프링 노트 꺼내갖고 이렇게 본다고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걸 다시 한번 거기서 보고 시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제 개념 노트 검사를 1레벨 같은 경우는 좀 매번은 못해요. 디테일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꼭 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저는 제가 100%가 아니면은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풀이 노트.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잘 써야 되고요. 항상 문제풀이 노트를 쓸 때는요. 잠깐 보죠. 좋아요. 자, 유제 1-2 로그 문제인가 봐요. 세로 쓰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써야 돼요. 이게 서술형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로 쓰기 안 돼요. 되셨나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데 제일 좋고요. 이게 바로 평상시에 서술형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온 애들은요. 사실상 수행평가도 많이 안 했고요. 자유학년제에도 불구하고 하긴 했어도 원래 학교 다닐 때보다 덜한 거예요, 어머니. 모둠 활동을 안 했잖아요. 모둠 활동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요. 그리고 쓰는 습관이 더더욱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할 확률이 높아요. 각 학교의 서술형은요. 채점 기준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고등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식이 있으면 1점, 만약에 이 식이 없더라도 이게 어딘가에 식에 잘 녹아 있으면 플러스 1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없으면 마이너스 1점, 생략해도 마이너스 1점, 단위 안 써도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5점 등등. 평상시에 이 방향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당연히 책에 풀이하는 방법도 하셔야 돼요. 저는 수학을 무조건 풀이 노트에만 풀라고 하네요. 이렇게 수학을 푸는 거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대부분 교재 2권을 갖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은 개념 교재라고 하면 그건 노트에다 풀고 나머지 한 권은 이렇게 책에다 푸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요. 시험지는요. 이거보다 더 여백이 없어요. 굉장히 좁아요. 조금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험지는 여백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막 여기 풀었다가 저기 풀었다 이렇게 그럼 검산도 못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풀 공간도 줄어들어요. 책에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가운데 구분선이 보이죠? 문제가 있으면 가장 왼쪽에 붙어서 풀이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여분의 공간이 남은 건요.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실전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되셨나요?
자, 그리고 오답 노트는 빼놓을 수 없죠, 항상. 오답 노트는요, 사실 복습과 시험 대비의 최고의 산물이에요. 이건 이제 깊은 생각 전체 레벨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오답 노트의 하나의 포맷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문제를 적고 나면요, 얘하고 예식이 같은 거 보이세요? 이거 확대하면 이거 깨질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요 식이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문제를 적고 여기다 푸는 거예요. 문제를 적고 여기다 풀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3번 수업을 하게 돼 있죠. 수업 3번에 오답 노트는 3번이 들어갈 거예요. 제대로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하고 시간을 잘 쓰는 애들은요, 주말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생겨요. 책도 읽고 해야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이번 주 공부는 어땠니 등등을 얘기하시면서 자,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죠. 일요일 저녁 먹은 이유가 한 주를 잘 채울 수 있는 첫 단추인 거예요. 거기서 이 반을 접으시고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주말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문제는 있고 접으면은 여기다 또 풀 수 있죠. 그래서 오답 노트 할 때 엄마가 문제 써주는 것도 별로고요. 문제 오답을 낼 때 조건 분석도 잘 못해서 오답 내는 경우 많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써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답 노트 습관을 들이면 복습할 수 있는 도구까지 만들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이면요, 이게 나의 하나의 비법 노트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마지막은요, 이제 겨울방학 학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학 중에 하루는요, 학기 중에 일주일이에요. 자, 깊은 생각 같은 경우는요, 학기 중에 2시간 반 수업을 해요. 2시간 반 수업을 하면 수업은 이후에 숙제하는 시간은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릴 거예요. 수업을 5시간 하지도 않고요. 5시간 수업을 한 이후에 숙제를 조금 내지도 않고요. 또는 5시간 수업을 하고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다른 과목도 하셔야죠. 아까 보여드린 서울대 입시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국영수사가 웬만하면 다 보죠. 우리 아이가 다 잘하길 바라잖아요.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타 과목도 잘하긴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명씩 튀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만 잘해요. 수학만 좋아하고 특히 막 사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수학 능력에 비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거예요. 수학 선생 맞아요. 하지만 저는 수학만 공부하라고 안 해요. 특히 중학교 때는요, 뭐 수학과 영어의 비율을 보자고 하면 저는 수학 5, 영어 5 아니면 진짜 수학 좀 한다? 수학 6, 영어 4라고 해요. 함께 해야죠. 다만 저희도 방학이 되면 깁생 기준이에요, 이건. 방학이 되면 최대한 방학을 활용해요. 학교에 안 가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줌 수업 안 하니까 최대한 방학 시간 때는 수업 시간을 늘려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요. 그러면 수업이 느니까 과제량도 늘죠. 예를 들어서 1레벨 기준 말씀을 드리면 학기 중 보통 하루 수업 분량이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방학이 되면 보통 15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시간에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쓴다고 해도 아직 여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지 깁생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하루 수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과제를 안 해오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놓치면 안 돼요, 어머니. 보강을 하더라도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두 번째로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세요. 방학이니까 엄마가 요새는 특강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9시에 특강 하나 있고 11시에 특강이 있고 30분 밥 먹었다가 또 특강이 있다가 너 수학학원 갔다가 야 저녁 때 하는 과학학원도 있대더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배움 과정만 일어나요. 그 복습할 시간이 나중에는 내신을 대비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 게 완전히 생기지 않아요. 10 to 10 이건 하지 마세요, 어머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과제를 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처음에 복습이 잘 안 되면요, 조금씩 유도하세요. 여분의 시간이 3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복습 시간을 3분의 1 정도만 유도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리세요. 그게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
적어도 중2 과정을 완료하세요. 중2 과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학교 2학년 상합니다. 1학기, 2학기.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한 번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학기가 들어가면 내신 들어가니까 무조건 멈출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내신을 너무 적게 잡아서도 안 돼요. 그 디테일한 건 2월 설명회 때 해드릴게요. 다만 2학기 과정, 2학년 과정을 1, 2학기 과정을 웬만하면 완료를 해야지 학기가 돼서 본학년과 선행의 병행 진도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선행 진도를 나가다가 내신 때 잠깐 멈췄다가 또 진도 나가다가 이렇게 가능해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정리되셨어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깁생 어떻게 나가냐고요? 1레벨도 1학년 때 수험까지 진행을 했고요.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바로 복습 붙여서 2번을 했어요. 그래도 얘네도 고등수학 상 실력으로 또 한 번 칠 거예요. 모든 학년에서 만약에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해도 고등수학 상은 각 학기의 시작에서 반드시 한 번씩 다시 하세요. 상하를 다. 그 순서대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1레벨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끝나게 되면 내신까지 다 하고 수학원 응용이 끝날 거예요. 근데 깁생에서 말하는 응용은요, 적당히 준심화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2레벨도 마찬가지예요. 3상 다시 한번 다지고 고등수학 상 했다가 마지노선이 수원, 지수로그, 함수까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1년 동안에 고등수학 상하는 다시 할 거예요. 3레벨도 2상, 2하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좀 더 땡겨져요. 그리고 나서 고등수학 상 기본을 하고요. 4레벨은 2상부터 시작하고 방학 중에 아까 병행 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노선이 3하예요. 그래도 1년 컬이죠. 그리고 3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를 진행하게 돼요. 아직 정확히 공부에 대한 수학 학습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서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진도 밀어봤자 안 돼요, 어머니. 다 흔들려요. 참으셔야 돼요. 차분히 다 제대로 완료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차분히 차곡차곡 다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5레벨은 이제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5레벨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만점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용기도 많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자, 겨울방학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내년 한 11월 말 정도까지 이런 구성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진도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가려고 하면요. 이거 되게 빡빡해요, 어머니. 애들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나면. 좋은 학습 습관을 갖고 수학만 하지도 마시고요. 아이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다고 하면 다른 과목도 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내신을 대비하고 이제부터 2학년 이후에 우리 아이 수학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려고 하면요. 정확히 어머니께서 아셔야 되고 습관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이것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내신 잘 보고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중학교 2학기, 중학교 2학년은 어떤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중이 12월 1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입학 테스트는 1상 8문제, 2상 15문제, 3상 7문제를 볼 거예요. 예비 중2 같은 경우는요. 3상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상위 레벨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수학 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상도 시험에 들어가요. 얼마나 탄탄하게 됐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전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은 없습니다. 네, 정확히 답을 써야 되고요. 사실상 전체 깊은 생각에서 보는 테스트에서 많은 응시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진도를 많이 나갔건 적게 나갔다고 해도 제대로 했을까라는 걸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에 거 분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되셨나요? 자, 혹시라도 입학 테스트에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시는 부분은요. 각 학원으로 오후 1시 이후에 전화를 주시면요. 자세히 상담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송파와 강진 번호 제가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머니. 네, 눈 많이 아프시죠? 어머님이 오늘 노력하신 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머님의 입장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를 많이 보세요. 우리 아이를 많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 과제를 하고 있나? 과제 완결은 좋은가? 등등 기본적인 거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하고 줌하면서 수업 태도도 많이 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진도는 많이 나갔을 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나간 게 아니죠. 다 흔들린 거예요, 어머니. 깊은 생각에 이제 아이들이 다니게 된다고 하면 깊은 생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 하나하나도 소중한 인격체로 봐요. 선생님과 학생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잘 생활하는 애들은요. 저도 존경스러운데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가르칠 거예요, 어머니. 그 아이 인생이 소중하고 아깝다는 걸 알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한 진도로 나가면서 저희 진도 많이 나가니까 오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진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고 실제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정리되셨나요? 오늘 제 설명회가 귀에 잘 들어가셔서 사실은 잘 가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실 때는 요거 이제 설명회 지나고 나면 업로드 될 거예요, 어머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이었습니다.